박성재가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괴물이라고 부른 날, 그 말은 농담처럼 시작했는데요. 끝날 때쯤엔 아무도 웃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동실비 당산역점 근처, 저녁마다 회사원들로 붐비는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 지은호가 매일같이 셔터를 올리고 내리는 그 가게 문이 그날따라 유리창이 깨질 듯 세게 열렸습니다. 허겁지겁 들어온 사람은 박성재였는데요. 평소엔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메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넥타이는 풀려있고 셔츠는 구겨진 데다 얼굴은 피가 다 빠진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성재야. 커피 머신 앞에서 우유를 스티밍하던 지은호가 놀라서 손을 멈췄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던 이지혁도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더니 성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성재는 대답 대신 카페 한가운데 테이블에 그대로 푹 주저앉았는데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덜컹하고 테이블 위를 굴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컵에 담아주려던 물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죠. 야, 박성재. 무슨 일인데 이렇게 돼서 와? 이지혁이 어깨를 붙들고 낮게 물었는데 성재는 한참 동안 눈을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입술만 몇 번이나 달싹이더니 겨우 나온 말이 의외였는데요. 지혁아, 우리 집에 은호 친엄마가 있었더라. 순간 카페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방금 뽑아놓은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이지혁은 순간적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멍하니 성재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한우진 살리려고 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때 병원에 찾아온 여자가 있었거든. 자기는 침몰하고 은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계속 주장했었어. 근데 말이지.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건조하고 혀가 말라붙은 사람에게서 겨우 새어나오는 소리 같은 웃음이었는데요. 그 여자가 25해 동안 내가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었더라고.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혁은 박진석 이사장의 집안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뒤늦게 들어온 이사장 부인이 사실상 성재의 엄마 역할을 해왔다는 것도요. 잠깐만. 그럼. 지혁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지은호가 대신 물었습니다. 우진 오빠를 버린 사람이 지금 성재 씨 새엄마라는 뜻이에요? 버린 것까진 처음엔 몰랐지. 근데 오늘 우진이가 다 얘기해줬어. 기억나는 대로 전부. 박성재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뒤집어 보여줬는데요. 화면에는 녹음 파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파일 제목에는 우진 기억이라고 적혀 있었고 녹음 시간은 2시간이 훌쩍 넘게 찍혀 있었죠. 우진이가 수술 끝나고 깨어난 다음에 말하더라. 비 오던 날 차 소리, 천둥, 흙탕물 튀기던 뒷모습까지 하나도 안 잊혀졌다고. 박성재는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허공만 멍하니 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이가 말하던 그 여자의 말투, 버릇, 눈매까지 다 들어보고 나니까 딱 한 사람만 떠오르더라. 나한테 항상 넌 내가 아니었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으래라고 말하던 사람.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박성재가 이름을 뱉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 우리 집 사모님, 내 새엄마, 그리고 은호랑 우진이한테는 고모였대. 병원 VIP 병동. 수술을 마친 한우진은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한 발짝쯤은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그의 간은 쌍둥이 여동생 한은호의 간 일부와 함께 반쯤 새로 태어난 상태였거든요. 응급수술이 끝난 지 며칠 뒤 이지혁과 박성재는 우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야, 한우진. 못생긴 얼굴은 그대로네.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농담을 던진 건 이지혁이었는데요. 목소리 끝이 마음처럼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형들 오면 꼭 그런 소리 먼저 할 줄 알았거든. 우진이 침대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수술 전보다 또렷해져 있었는데요. 그 눈동자 안에 서려있는 무언가가 두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혁이 침대 옆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우진아, 오늘은 농담하러 온 거 아니고 너한테 부탁 좀 하러 왔다. 나한테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기억하는 대로. 그날 있었던 일,
그 여자에 대한 기억 하나도 빼먹지 말고 말해줄 수 있어? 박성재는 말 대신 녹음 버튼이 준비된 휴대폰을 우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육안으로도 보였죠. 우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목을 한 번, 두 번 삼키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날. 어릴 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천둥이 너무 커서. 우진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물컵을 한번 보고 다시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은호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차 문을 열면서 우리를 불렀어요. 놀러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요. 그때까지는 그냥 동네에 사는 친척 언니 같은 줄 알았어요. 우진의 눈이 천천히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한번 떠올리면 안 되는 기억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죠. 보육원 앞 마당이었어요. 처음 보는 커다란 건물, 낡았는데 나름 예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차를 세우더니 우리를 내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우진이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눈 가리고 숫자 세기 놀이하자. 10가지 세기 전에 절대 눈 뜨면 안 된다. 그럼 맛있는 거 사올게. 그래서 우린 진짜로 했죠. 5살이었던 한은호와 자기 자신이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은 채 숫자를 세던 장면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가 한 7쯤 됐을 때였나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쾅 하고. 근데 그때도 별 생각 없었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멍청했어요. 병실 안 공기가 갑자기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눈 뜨니까요. 차가 멀리 가고 있더라고요. 흙탕물이 튀고 빨간 브레이크 등이 멀어지는데 은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우진아, 우리 집 언제 가? 그렇게 묻는데 어디가 집인지도 모르는 애가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한동안 우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리더니 결국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떨어졌죠. 그날 이후로 우린 보육원 아이들이었어요. 버려진 이유도 모르고 왜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는지도 모르는 채로요. 이지혁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겪은 적 없는 기억인데도 박성재와 우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순간에 감정이 끌려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으면 그냥 비정한 엄마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죠. 우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몇 달 뒤에 그 여자가 다시 왔어요. 보육원 원장님 몰래요. 다시? 이번엔 박성재가 나직이 되물었습니다. 저만 불러냈어요. 마당 구석에서 남들이 안 보는 대로 데리고 가더니 묻더라고요. 너 부잣집에서 살고 싶지 않니?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장난감도 잔뜩 갖고 싶지 않아? 어린애가 그 말을 싫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좋았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만큼은요. 우진의 입꼬리가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죠. 너한테 동생은 없었던 거야. 앞으로도 없어. 알겠지? 그 말을 하는데 눈빛이 사람 눈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나만 데려가 주겠다는 거라고 생각했죠. 박성재가 참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널 데려간 게 우리 집이었구나. 네. 그때 데려간 집이 바로 회장님 집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여자는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형들한테는 말 안 했었네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렀는데? 우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고모요. 저는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줄곧 고모라고 불렀어요. 카페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서도 다시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지혁의 손이 녹음 중인 휴대폰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고 박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이를 꽉 물었습니다. 고모. 네. 친엄마인 줄 알았다는 말,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뿐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엄마라고 부른 적은 없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하자 우진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허탈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형들, 그거 알죠? 그 사람, 원래 우리 아빠 여동생이에요.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니까 보험금이랑 남은 돈이 자기 앞으로 들어오도록 서류를 싹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를 버렸고요. 박성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잠깐만. 그 얘기 어떻게 알아? 우진이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중에 들었어요. 은호가 그날 밤 이후로 한 번도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은 그 여자를 평생 기다리다가 병원에서 우연히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거예요. 우진이를 살리겠다면서 나타난 친모가 실은 자기를 버리고 보험금 들고 사라진 고모였다는 걸 모른 채로요. 우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호가 그 사실을 아는 순간이 올까봐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형들한테 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실 한쪽에서 심장 모니터의 삑삑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는데요. 그 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혁은 그날 병원에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나쁜 엄마의 범주를 넘어서 있다는 걸 그 둘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증거부터 모으자.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감정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우리가 뭘 들이밀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 우진이 기억, 녹음 파일, 그리고 보육원 쪽 기록. 박성재도 금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이망 보육원 아직 있지? 이름만 바뀌었어요. 건물도 새로 지었고요. 근데 예전에 그곳 원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딸이 이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이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난 뒤 이지혁은 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동승석에는 박성재가, 뒷좌석에는 지은호가 탔습니다. 나도 갈래요. 지은호가 억지로 따라 나선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한은호가 수술 전날까지 카페에서 일손을 도와주며 지냈고 어느새 언니처럼 정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만 힘들게 두고 싶지 않아서요. 저도 듣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성재는 잠깐 고민하더니 결국 허락했습니다. 중간에 힘들면 말해라. 괜히 참지 말고. 세이망 보육원 원장실. 책과 서류가 가지런하게 정리된 책상 맞은편에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소연 원장님이시죠? 이지혁이 정중하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소연 원장은 세 사람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박성재 쪽에서 눈길이 한번 멈췄습니다. TV에서 뵌 적 있는 것 같네요. S그룹 박성재 본부장님 맞죠? 네. 근데 오늘은 회사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 또 어떤 아이의 형으로 왔습니다. 박성재의 말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장님. 25년 전에 이 보육원이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던 시절 이야기를요. 김소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러 오신 분들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그날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도 한 명 있거든요. 김소연의 어머니는 그때 이 보육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밤, 낯선 여자가 아이 둘을 데려와 그냥 두고 간 뒤 몇 달 후에 다시 나타나 한 아이만 데려갔던 사건. 그리고 몇 년 뒤 보육원 화재로 여러 기록이 불에 타버린 후에도 그날 일은 가족들의 대화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와 서류 몇 개를 남기셨어요. 전부 다 지키진 못했는데 어느 날 상자 정리하다가 한 장이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김소연이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있는 상자였지만 모서리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있었죠. 화재 때 금고가 반쯤 녹아버렸는데요. 그 안에서 건져낸 유일한 종이였어요. 상자 안에는 불에 타 검은 자국이 퍼져있는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윗부분은 반 이상 읽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아래쪽에는 흐릿하게 남아 몇 글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아동 임시 보호 동의서. 그리고 서명란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름 하나. 고성이.
이 서류 경찰에 제출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했었죠. 근데 당시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간 그 여자를 찾을 방법도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죄책감만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요. 김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소연은 박성재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당신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 듣고 솔직히 이상하게 통쾌하더라고요. 언젠간 대가를 치르겠구나 싶었거든요. 박성재의 손이 서류를 붙잡은 채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원장님, 이 서류 저희가 증거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원본은 여기 두고 사본만 쓰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 빚 갚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어머니가 평생 무거워하셨던 짐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굳건했습니다. 증거가 하나 둘 손에 들어오자 이지혁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수순이 그려졌습니다. 공개 자리에서 한 방에 가자. 퇴근 후 지혁 네 집. 상철과 다정, 그리고 조옥래와 김장수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 식탁 한쪽에 지혁이 서류를 들고 앉았습니다. 너 또 무슨 사고 치려고 그러는 거냐? 아버지 이상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고 어머니 김다정은 아들이 가져온 서류를 힐끗 보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고 아니라 정리예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정리. 지혁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우진과 한은호의 과거, 보육원에 버려진 날, 그리고 보험금과 유산을 노린 고모의 이야기. 김다정의 얼굴에 충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였니?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조옥래 할머니는 한숨과 함께 혀를 찼습니다. 돈 좀 있다고 다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먼저고 돈이 나중이지. 애를 버렸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여. 김장수는 묵묵히 국을 떠먹다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혁아, 내 외할아버지 하는 건 좋은데 말이다. 너는 내 편이라고 해서 항상 다 옳은 건 아니여. 친구 어머니라고 해서 봐줘야 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지만 너희가 이 일에 휘말리면 상처받는 사람도 더 많아질 수 있다. 그거 감당할 준비까지 돼 있는지 그게 먼저다. 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하려고요. 우진이랑 은호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수빈이 그때 옆에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빛나는 눈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구독자 100만 명을 가진 유튜버이자 지역의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빠, 나도 껴줘. 이런 거 내 전문이잖아. 사람들 앞에 진실 보여주는 거. 수빈아, 이건 가십이 아니야. 김다정이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저도 아는데요. 그래서 함부로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법만으로는 사람들 마음을 못 움직여요. 저 같은 사람이 카메라 들고 앞에 서줘야 합니다. 이수빈의 말에 이지혁과 박성재는 서로 눈을 맞추고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딱 한 번이야.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선 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한 것만 정확하게 전달해. 자극적인 말은 되도록 줄이고. 알지. 나도 이제 나이 30 넘었는데 예전처럼 막 던지지 않아. 수빈이 능청스럽게 웃었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전투 모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S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성재가 별도의 안건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회공헌팀에서 새 프로젝트 하나 기획했습니다. 또? 박진석 이사장이 피곤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해야 회사 이미지가 산다더라. 이번에는 뭐냐? 보육원 방문 봉사입니다. 새희망 보육원이라는 곳인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과 후원 프로그램을 묶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하려 합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다가 어느 대목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참여하는 걸로 돼 있네. 네. 이사장님이 아이들을 좋아하시잖아요. 평소에도 후원도 많이 하시고요. 언론에서도 그 이미지를 잘 잡아줄 거예요. 성재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획된 대로만 설명했죠. 한쪽에 앉아있던 고성희 이사장은 짧은 순간 눈썹을 미세하게 찌푸렸다가 곧바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또 이렇게 일을 만들어 오네, 성재 씨가.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말 끝에는 눈치 보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눈치를 못 본 척 웃었습니다. 당신 요즘 골프도 잘 다니더만. 지금 나이에도 그 정도면 건강한 거야. 아이들 만나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그래. 한 번쯤은 얼굴 보여줘도 좋지. 우진이도 좋아할 거고. 우진이도. 그 말이 나오자 고성희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꼼짝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고성희는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죠. 날짜만 알려줘요. 박성재는 속으로 하나의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함정 참석 확정. 봉사활동 당일. 세희망 보육원 앞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S그룹 로고가 박힌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현수막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사랑 나눔 봉사 같은 문구가 걸렸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도 여러 대 도착해 있었고 한쪽에서는 보육원 아이들이 풍선을 손에 쥔 채 두리번거리며 어른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이지혁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긴장은 무슨? 박성재가 대답했지만 손목에 찬 시계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보면 거짓말이라는 건 금방 티가 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속 시원하기도 해. 평생 속으로만 삼키고 살았는데 오늘은 대놓고 외칠 수 있잖아. 당신이 잘못했다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이수빈이 촬영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음성 테스트 한 번만 해봐. 들려? 이지혁이 장난스럽게 소리치자 이어폰을 낀 수빈이 바로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켰습니다. 쉿. 아직 라이브 안 열었어. 오픈하면 내가 사인 줄게. 그때부터는 말 조심하고. 야, 나도 사회생활 10년 했다. 형, 사회생활 10년 한 사람 중에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사고친 사람 수두룩해요. 수빈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병원 병실에서 한우진과 한은호는 태블릿 PC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외출 대신 온라인 시청만 허락해줬거든요. 진짜 할까? 은호가 불안한 눈으로 오빠를 봤습니다. 해야 돼.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안 막으면 누군가 또 우리가 겪은 일을 겪을지도 몰라. 그 사람 은호한테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봐. 너 살려줄 엄마는 나뿐이다라고 했잖아. 근데 알고 보면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은호는 아직 수술 자국이 아물지 않은 배를 살짝 감싸쥐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눈길만큼은 화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마침내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보육원 정문 앞에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카메라 앵글이 차 한 대를 한꺼번에 쫓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수수한 색의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고성의 이사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화려한 드레스와 주얼리를 즐겨 착용하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최대한 소탈한 사모님 이미지에 맞춘 차림이었죠. 이사장님, 이쪽으로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질문들이 쏟아지자 고성희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우리 사회의 미래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따뜻한 후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성재 눈에는 그 모든 말과 표정이 낯설고도 위선적인 막으로만 보였습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기자들은 고성희가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찍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사이 이지혁은 조용히 보육원 건물 안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옆에는 세희망 보육원 원장 김소연도 함께였습니다.
준비해 두신 대로 2층 전시실 조명만 먼저 켜둘게요. 김소연이 말했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시실 한가운데에는 25년 전 보육원 전경을 찍어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당시 화재에서 간신히 건져낸 물건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아래 칸에는 불에 그을린 서류 한 장이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사장님,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쯤 이 지역이 스태프 조끼를 걸치고 다가갔습니다. 원장님이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보육원 역사관이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인터뷰도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셔서요. 역사관이요? 고성이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이곳이 지어진 배경이랑 예전 이야기도 같이 정리해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그쪽에서 찍는 걸 좋아할 겁니다.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사진이 잘 나온다는 말에 고성이는 이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요. 얼마든지요. 그녀가 수행원을 대동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 이수빈이 휴대폰 화면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라이브 준비 완료. 동시 접속자 수 3만 명, 4만 2천 명 상승 중.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네.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이망 보육원 역사관은 사람이 많지 않아 늘 조용한 공간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조명이 조금 더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예전 보육원 아이들과 교사들의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과거 건물 전경이라는 제목 아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고성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낡은 건물, 녹이 쓴 철문, 비에 젖어 질퍽해진 운동장, 그리고 구석에 세워진 오래된 승용차 한 대. 그 풍경은 나이 들어 기억이 희미해진 사람에게도 한 번 보면 절대 잊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디죠? 그녀가 되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이사장님 모르시겠습니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소연 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당신이 25해 전에 아이 둘을 버리고 떠났던 그 보육원 이전 건물입니다.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는 그런 기억이. 말을 다 잊기도 전에 천둥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재가 미리 준비해둔 음향 파일이었습니다. 그날의 날씨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어쩌면 잔인한 의도에서 나온 계획이었죠. 쾅! 겨울 하늘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에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 그 소리 끄라고. 손으로 귀를 막고 주저앉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까지 언론 앞에서 보여주던 우아한 사모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수빈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장면은 생방송입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휴대폰 화면 속에서 울렸습니다. 김소연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불에 그을린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서류 기억나십니까? 서류에는 아동 임시 보호 동의서라는 글자와 서명란에 고성이라고 적힌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눈동자가 서류 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건 날 조작하려는 거야. 세상에 서류 위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위조라면 좋았겠죠. 김소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 서류는 제 어머니가 보육원 금고 안에서 건져낸 겁니다. 화재로 대부분 타버렸는데 이름이 적힌 부분만 기적처럼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일기에 남겼습니다. 비 오는 밤 자기 조카 둘을 여기 데려와 마당에 내버려 두고 간 여자가 있었다고. 라이브 채팅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상황이야? 보육원에 애 버렸다는 거야? S그룹 사모님 맞아. 같은 이름인데. 수빈은 일부러 채팅을 화면에 띄워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반응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당신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번엔 박성재가 나섰습니다.
역사관 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그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글씨, 제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본 그 사람 필체예요. 어디 가서 서명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 쓰던 거 기억나죠? 고성희 이사장이라고. 고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웠다고요? 박성재가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 들어오게 되기 전에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같이 얘기해 볼까요? 오빠가 죽자마자 보험금이랑 유산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조카 둘을 보육원에 던져놓고 도망쳤다는 사실부터 역사관 안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사장님? 고성희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헐떡였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두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만 기억나고 그 뒤는 한우진 그리고 한은호. 박성재가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한우진은 당신이 25년 동안 아들이라고 부르며 옆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 의부동생이요. 그리고 한은호는 당신이 버리고 떠났던 아이입니다. 아까 마당에서 아이들 머리 쓰다듬으면서 웃던 그 손으로 그날은 쌍둥이 손을 밀어냈겠죠. 고성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난 그 애들을 위해. 그때 역사관 스피커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죠. 비가 많이 왔었어요. 눈 감고 숫자 세라고 했었어요. 10가지 세기 전에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눈 떴을 때는 차가 저 멀리 가고 있었어요. 우진 특유의 낮은 목소리가 역사관 천장을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나중에 다시 와서 그랬어요. 너 부잣집에서 살고 싶지 않냐고. 장난감도 많이 갖고 싶지 않냐고. 그러면서 말했어요. 넌 동생이 없었던 거라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만 틀어. 그리고 우린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썼던 호칭은 고모였습니다. 녹음이 거기까지 흘러나오자 역사관 안에 있던 사람들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에는 숨표시 이모티콘들이 쏟아졌고 고모라는 단어가 수십 번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건 이미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역사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박진석 이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변호사와 몇 명의 임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성희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유전자 검사 결과 내 변호사가 다시 확인했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층도 떨림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건 맞았지. 근데 당신과의 관계는 혈연 불일치였어. 한마디로 당신은 우진이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고성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건 문서가 잘못된 거야. 병원에서 실수했을 수도 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군데에서 다시 검사했다. 박진석은 말을 잘랐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결과였어. 당신 이제 그만 인정해. 누구 아들 데려다가 나 속였는지부터. 박성재가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그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육원 원장님 일기일부와 아동보호동의서 사본입니다. 그리고 우진이 녹음 파일. 우리가 가진 건 이 정도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박성재를 붙잡았습니다. 성재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를 키웠다고요? 박성재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할 때만 엄마였어요. 언론 앞에서 좋게 보이고 싶을 때, 회장님 사랑받고 싶을 때, 우진이 완벽한 아들처럼 보일 때만요. 정작 누가 버려지고 누가 선택당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죠. 그의 목소리에 섞인 한기와 분노가 역사관 공기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이랑 세상이 판단할 거예요.
당신이 만든 이 모든 거짓말들을. 그 순간 역사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와 상황을 확인한 뒤 고성희에게 접근했습니다. 고성혜 씨, 아동 유기, 유괴,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들어올려지는 소리에 라이브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요. 이거 다 오해야. 고성희의 비명은 역사관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이미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수갑이 채워진 그녀를 내려다보며 짧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선택이 당신이었어. 이제 다시 마주칠 일 없을 거야. 그 말은 이혼 통보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난 뒤 보육원 마당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언론은 이미 현장에서 빠져나가 각자의 뉴스룸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채며 조용히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피고 있었죠. 박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를 이지혁이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끝난 거냐 이걸로? 법적으로는 이제 시작이겠지.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입으로 아무 일 없는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끝난 거 맞는 것 같다. 조금 뒤 김소연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이 도와주셨죠. 이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이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게 저희도 도와보겠습니다. 기업 후원 말고 사람으로서요. 김소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 빚을 덜어낸 날이라고 생각할게요. 한편 병원 병실. 태블릿 화면이 꺼지지 않은 채로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다시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었지만 우진과 은호는 그걸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진아.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 진짜 끝난 거 맞지?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엄마냐, 누가 아니냐.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돼. 우리가 기억하는 건 비 오는 날 우리 손 놓고 도망간 사람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보면 되잖아. 은호가 코끝을 훌쩍였습니다. 지은호 언니, 내일 또 카페에서 죽 끓여서 갖다 준다고 했어요. 오빠, 그 사람들 진짜 가족 같지 않아요? 우진은 평소답지 않게 감정이 북받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지. 우리 선택한 가족.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가족도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친엄마, 친아빠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우리를 지키지 못했는지, 그때 가서 원망할지 이해할지는 그때 결정하면 되고. 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다, 그치? 그렇지.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그림도 그리고 나는 일단 건강부터 되찾고 그 다음에 뭐 할지는 그때 가서 같이 고민하자. 창밖에서 겨울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두 남매가 맞잡은 손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며칠 뒤 지역의 집 거실. 조옥래 할머니와 김장수 외할아버지가 TV 뉴스를 보다가 동시에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세상 말세다. 돈 있다고 저런 짓까지 하면서 살고 싶을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상철은 말없이 뉴스를 끄고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김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애들 편에 서 있는 어른이 우리 집엔 많아서. 식탁 한쪽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던 이수빈이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 구독자 30만 명 늘었다. 야. 이지혁이 인상을 썼습니다.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아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실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야. 어제 라이브 댓글 다시 보니까 저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도 많고
아이들이 괜찮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응원도 진짜 많았어. 세상, 완전히 나쁘기만 한 건 아니더라니까. 수빈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오빠가 싫어할까봐 자극적인 편집은 다 뺐어. 욕 나오는 부분도 웬만하면 비프 처리했고. 그 대신 우진 오빠가 왜 이 이야기를 공개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더 강조했어. 이지혁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 정도면 내가 책임감 가지고 한 거지. 그럼 나 화려한 날들 비하인드 콘텐츠도 만들어도 돼. 그건 은호랑 우진이한테 먼저 물어보고. 알았어. 허락받으면 하겠다.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수빈이 씩 웃었습니다. 카페라운. 지은호가 오픈 준비를 하던 아침 문이 열리더니 한은호가 들어왔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예전보다 얼굴색은 훨씬 나아져 있었습니다. 야, 너 걸어다니라고 한 사람 누구야?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걱정 마요. 의사 선생님이. 건물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건 괜찮다고 했거든요. 병실에만 있으니까. 머리까지 썩는 느낌이라 언니 커피 냄새 맡으러 왔어요. 은호가 웃었습니다. 언니 카페가 나한테는 약국이랑 다름없는 곳이거든요. 지은호도 피식 웃으며 의자를 하나 끌어다 주었습니다. 앉아있어. 괜히 쓰러지기만 해봐. 오빠한테 욕먹는 거 나야. 우진 오빠는 벌써 욕 덜어내는 중이에요. 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표정이 좀 편해졌어요. 아마 오빠도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은호는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내려 은호 앞에 놔줬습니다. 은호야. 네. 내가 희생한 게 괜히 된 건 아니다. 그 사람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진짜를 알게 된 것도 결국 내가 버텨준 덕분이야. 은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와 가슴 쪽까지 번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도 알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무슨 시작? 제대로 행복해지는 연습이요. 은호가 싱긋 웃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오래 살아남는 데만 집중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살아보는데도 좀 공 들여야죠.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할 말을 애들이 먼저 하네 진짜. 그러더니 결국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 연습 나도 같이 끼워줘. 나도 잘 못하거든 그거. 그날 저녁 이지혁과 박성재, 한우진, 한은호, 지은호, 수빈 그리고 지역 내 가족 몇 명이 같은 식탁을 둘러앉았습니다. 복잡했던 사건이 한 곱이 넘어간 뒤 처음으로 함께 먹는 밥이었습니다. 자, 우리 우진이. 조옥래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한테도 할머니라고 불러. 피가 안 섞였으면 어떠냐. 내 마음이 먼저 네 할머니라고 하면 그게 할머니지. 우진이 순간 울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아이고 이 녀석아. 됐다고 했으니 부르면 되지. 그걸 또 물어. 우리 지혁이도 어릴 땐 나 붙들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매달렸어. 김장수 외할아버지도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배도 한 명 더 생긴 셈이네. 빛 독촉 말고 잔소리만 좀 견디면 된다. 우진은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한 번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은호가 그 옆에서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집 사람 진짜 많아졌다. 그러게 말이다.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좋은 거지 뭐. 박성재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실과 앞으로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이수빈은 카메라를 끄고 마지막 영상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자극적인 단어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버려진 쌍둥이가 스스로를 구해낸 방법. 설명란 맨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붙잡고 버틴 두 남매와 그 곁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수빈은 업로드 버튼을 누른 뒤 창밖을 한번 내다보았습니다. 도시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별이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따라 그 빛이 조금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한 장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간은 이제 겨우 진짜 화려한 날들의 초입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구해낸 쌍둥이, 그들을 선택한 가족, 그리고 뒤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어른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 어떤 사랑과 상처, 새로운 비밀과 싸움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조금만 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